적어도 대통령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죄다 그 모양 그 꼴이고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얘기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요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분위기 폭풍전야 폭풍전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많이 줄었는데요? 뭐 줄었지만 지금 그 줄어든 거래량들이 장난 아닙니다. 거래량 자체가 건수 자체는 진짜 줄은 거 맞아요. 네. 근데 팩트는 지금 이 줄어든 거래량이 다 신고가입니다. 진짜요? 네, 지금 다 신고가고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 띄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11호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이 11호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네. 비강남 규제예요. 아시다시피 서울 전역,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종 세트로 묶었는데, 근데 강남, 성구, 용산구는 원래도 조정대상이었고 원래도 투기거래지구였고 원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그럼 바뀐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포구나 성동구가 비규제 지역일 때는 마포 성동구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마포구도 규제고 성동구도 규제고 강남도 규제고 그러면 강남 가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물론 돈이 있으면 가는 거지만 강남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성동구, 그러면 또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강남은 이미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마포 성동구도 꾸준히 가격대 하나도 안 빠지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들어가야 되나 싶은 분들이 하나둘씩 거래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거래량에 대한 절대치는 낮은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거래가 안 되면서 침체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제 튀어 올라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를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폭풍전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현재 서울 부동산 투자는 서울 사람들만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외지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서 사는데 네. 부동산 원 통계를 보다 보면 지금 몇 년 뜰 겁니다. 역대 외지인 투자 비중 갱신 이런 식으로 계속 뜨는데 이 23년도도 최고치였고 24년도도 최고치고 25년도도 보나마나 최고치일 겁니다. 근데 아직 25년도는 12월 달까지는 다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계를 쫙 집계 보니까 25년도가 지자체별로 서울 25개구 내에서 많은 데는 거의 30% 가까이가 외지인이 사고요. 좀 낮은 데는 한 10% 후반대가 매수하는 건데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 묶인 지 꽤 오래됐으니까 네. 지금 현재 누적해서는 한 20% 내외이긴 하지만 이제 월별로 따져보면 10% 초중반도 있긴 해요. 낮을 때는 초중반 정도만 외지인이 샀다라는 건데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실거주가 강제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안 되죠. 현금 박치기 다 해야 되고 여기서도 대출 25억 초과주택은 2억밖에 안 해줍니다. 2억 왜 남겨놨는지 아세요? 취득세 남기려고. 취득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돈이 있는데 취득세 낼 돈이 없으면 지방세 세수에 펑크가 나는 거를 우려해서 우리 강남주택들은 취득세면 2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낼 돈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출받아 취득세 내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금액은 내가 현찰로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매금액이 40억이면 40억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그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주택자만 사는 게 원칙이고요. 1주택자는 처분조건부를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거주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10몇 %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의 삶의 터전이 있고 내가 여기서 자산을 서울로 보내야겠다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 부족한 거지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병의원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은 내가 한 40억 있어 사야지, 50억 있어 사야지 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사기만 하는 거는 가능해. 근데 실거주를 해야 된대. 그러면 네, 사업체가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내던지고 서울로 간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상구랑 용산구를 저는 지금도 꾸준히 10% 이상씩은 다 외지인들이 사요. 그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내던지고서라도
강남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데, 근데 문제는 낮아도 10%대라는 거지 높을 때는 2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자산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는 얘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책 나오자마자 바로 투미TV 업로드하면서 이거 대책 엉망진창이다, 서울 똘똘한 한 채 더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처음부터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저희 그래도 6.27 대책 나왔을 때는 후랭이 TV도 한번 얘기 다뤄봤었잖아요. 7월 달에. 네.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라갔었고,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전에 후랭이 TV에서 6.27 대책도 전에 찍은 것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직후에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저는 여당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랬었는데,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 규제 분명 똑같이 할 거라는 얘기 했었었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체는 다주택자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다 했죠. 다 한 건데, 제가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얘기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사면봉 조심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속으면 안 되지만 뭐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규제를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 흰 소같지가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또 아까 사면봉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또 벙커링 오는지 안 오는지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네. 또 3번은 안 하겠지 하면서 앞마당 멀티 바로 깔면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일단 준비는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대통령의 잘못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대통령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죄다 그 모양 그 꼴이고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정책 입안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러니까 면면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상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상. 그러면 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번에 당대표께서도 대놓고 얘기하는 그놈의 토지 공개념.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다주택자들은 나쁜 거다, 갭 투자는 적폐야,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는 나쁜 거다라고 규제들을 하니까 이제 6.27 대책에 나온 게 대출금지 나온 거고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죠. 우리는 이거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얘기 분명 해드렸었어요. 여러분 이 게임 다 저는 해봤습니다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도 이 게임 다 해보셨거든요. 대출 규제 노무현 때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잡혔어요? 안 잡혔죠? 문재인 때도 했었어요.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었냐, 15억 초과 대출 금지예요. 근데 저 지나고 나서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2019년 12.16 대책 되거든요. 그 국토교통부 보도자를 다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저 소름 돋았잖아요. 어떤 거에서 소름 돋았냐, 15억 초과 대출 금지에서 괄호 쳐 있고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로 써 있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5억 초과 아파트가 초고가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이요? 네. 아니요. 지금 15억 아파트는 평균이 서울 평균. 그렇죠. 이번에 KB 통계 나왔는데 2025년도 12월 달 KB 통계가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떴습니다. 미쳤거든요. 평균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얼죽진 하니까. 은평구 신축도 15억이에요. 네. 지금 노도강 사람들 무시하지만 노도강 30평형 때도 지금 10억에서 12억입니다. 지금 그러면 15억짜리 주택으로 갔다가 내가 뭔가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평균의 함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서대문구 동대문구는 가야 평균 아닐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서대문구 동대문구 가려고 하시면 대장단지는 지금 이미 벌써 20억이고요. 그리고 저기 은평구 동대문구에서 이문희경동도 지금 실거래가 16억 찍었습니다. 지금 호가는 17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평균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15억 주택, 물론 19년도 당시에는 비싼 거 맞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포구, 성동구도 15억이 안 됐었을 때니까 강남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주택을 규제했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 15억 초과 대출 금지 걸었었을 때 집을 사지 말았어야 됐느냐, 샀어야 됐느냐, 사야 됐었다. 정부가 사실 답을 알려준 겁니다. 지금은 진짜 그때 당시 15억 초과
주택들이 진짜 초고가 주택이 됐죠. 네. 그러고서 이제는 또 허들을 또 걸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15억 이하 주택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가 4억, 25억 초과는 2억밖에 안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워딩이 좀 달라졌어요. 15억 초과 주택을 이제 고가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다 실패했었던 것이고,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잖아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규제들 분명 이번에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 해줄 거거든요. 네. 이제 중과 커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럼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후가 되게 되면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게 돼요. 양도세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최대 30% 중과인데, 그러면 최고 세율이 45%, 30% 중과 붙으면 75%, 지방세 10% 더하면 7.5% 더했을 때 이제 최고 82.5%거든요. 네. 82.5% 세금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어요? 이건 못 내요. 이거는 팔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럼 매물 잠겨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정권 천년만년 가나 봅시다. 내가 이제 정권 바뀌고 또다시 다주택자 중과 풀리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하면 니들이 이래도 안 팔아 하면서 이제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릴 겁니다. 이제 종부세 카드 분명 다시 꺼낼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국토위 의원들 얘기 나왔잖아요. 재산세 인상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찬성합니다는 한 명도 없었어요. 반대하는 사람 조금 있었고요. 유보가 대부분이었어요. 왜 유보를 했을까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찬성한다라고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근데 반대라고는 또 말하기 싫어. 또 찍힐까봐. 네, 그러니까 이 유보는 찬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방선거 끝나고 보자. 이 우매한 민중들아, 내가 보유세를 죄다 올려가지고 세수 확보를 이바지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유세 유보는 판단을 유보한다, 즉 나중에 하겠다, 결국 언제 하겠다? 지방선거 끝나고 지켜보자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유세 엄청나게 올릴 거고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모든 거를 다 돌고 돌아서 똘똘한 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어요. 팔다리 비틀고면 어떻게 돼요? 으악 하면서 이제 토해내는 거죠. 주택을 토해내는데 어느 주택을? 지방을 토해내고요. 수도권을 토해내고, 그리고 서울 외곽을 토해내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빌라를, 오피스텔을 팔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아파트라면 구축을 팔고 신축을 사수하고,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노무현 때도 있었고요. 문재인 때도 있었고요. 그럼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다를까요? 근데 이번에 627, 97, 11호 딱 3번 대책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책 나온 거 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예상을, 저는 제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도 예상을 못했었던 거는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빠르게, 강하게, 넓게 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후에 나올 수 있는, 지금 뭐 카드는 계속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은 조용하더라고요. 뭐 공급대책 나온다 어쩐다 얘기는 하는데 뭐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규제를 할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진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후링이 님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 이제 한 회사의 대표님이시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위에서 부장님이 오더를 내려요. 후링이 씨, 고생이 많아. 이제 연말 계획 뭐 있으시나? 저 또 휴가를 가려고. 근데 12월까지 보고서 하나 만들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이러겠지만은 네. 네, 해야지. 해야죠. 저 휴가 예약을 그래도 일단 하게. 라고 하면, 그러니까 퀄리티의 문제는 생길 수는 있어도 어쨌든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명 2025년도 12월 달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발표가 안 됐잖아요. 지금 벌써 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영부영하다 이제 1월 말입니다. 1월에는 또 발표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1월에도 지금 다 지나가는데 언제 발표하려고 그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고심중?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장관이 12월 달 발표하겠다라고까지 언론 통해서 말까지 했는데, 감히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감이란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장관의 말을 개무시하면서 저희는 12월 달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분명 보고는 올라갔어요. 보고는 올라갔는데 발표를 왜 안 했을까요? 관심을 좀 갖지 말라 뭐 이런 느낌인가? 우리 발표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안 한 거죠. 오히려 역효과. 그렇죠. 97 때처럼. 빙고.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니까 많이 얘기했었던 게 무슨 뭐 역대급 공급 폭탄이 뭐니 설레발은 다 해놓고
아무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6.27 대책 나오고 그때 당시 분명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 하셨냐. 6.27 대책 맛보기에 불과하다. 맞아요. 라는 얘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주머니 두둑하다에 이어서 맛보기론까지 나오니까 야 6.27이 맛보기로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게 나오려고 그러나 제가 그때도 분명 간 계속 보면 짜지는데 왜 자꾸 맛보기라고 하시니까 좀 두려웠었는데 그러면서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잘못 봤나? 이게 뭐지?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니? 하면서 갔었던 거죠. 그때 9월달에 진짜 확 달라들었잖아요. 그럼요. 9월달에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다시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12월달에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11호 대책 나오고서 주춤은 했잖아요. 네. 주춤하고 지금도 거래량은 막 적다라고는 했지만 신고가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물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풍전야라고 했었던 게 사람들이 일단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부가 뭔가 대책 발표한다 했는데 1월 달에 뭔가 한다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발표 나온 거 보고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대책 까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쿠라네! 하고 딱 보니까 하면서 사쿠라야? 사쿠라요? 하면 이제 밑장 빼기야!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쿵짝짝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집값 딱 뛰는 것도 눈에 보여지니까 카드를 딱 까보니까 진짜 괜찮았으면 좋은데 아니면 안 까니면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분명 윗선을 봤는데 민간에서 이제 괜찮다라고 싶을 만큼의 획기적인 공급이 아니니까 다시 해! 라고 하면서 발표를 유보시킨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도 분명 1월 초에 한다, 1월 중순에 한다 얘기했지만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제 1월 말에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발표할 것도 뭐 없을 거고요. 그 발표하면 분명 뛰어 올라가니까 저는 발표 안 하는 것도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토부 위신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미 한번 꺾였거든요. 이미 12월 달에 발표한다는데 안 했잖아요. 뭐 또 2번 미루는 거 뭐 어떻습니까? 차라리 밀어놓으면 사람들이 뭐가 일단 나올지 몰라. 일단은 칼을 뽑기 전이니까 뭔 칼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고 있는데 딱 뽑아보니까 꽃이 튀어나와. 서프라이즈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일단 뭐를 뽑지 모르니까 칼 뽑는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뭘까 하고 있었는데 막상 뽑으면 이제 안 무섭거든요. 진짜 큰 게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금 폭등하게 눈에 보여서 국토교통부도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2025년도에 발표됐었던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안 그래도 사실 11호 부동산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대로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이 뭐였냐? 일단은 서울 전 지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투기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12기 지역까지 싹 광역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대출 허들도 좀 더 낮춰버리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었던 거랑 다 똑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다 경험을 봤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결국은 속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범위가 달라졌다고 전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6.27 대책 때부터 복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6.27 대책 때 서울 수도권 전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도 지금 답 안 나오는 데들 많아요. 평택, 인천, 저기 또 어디야, 파주 이런 데들은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싹 이렇게 묶어버렸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애초에 대출 금지, 그리고 무주택자가 살렸을 때는 6억까지. 그래서 분명 전 얘기했습니다.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다. 고소득 맞벌이 이 사람들 다 규제하는 거다. 부모가 돈이 있어가지고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부모가 못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가 이제 전문직 사시 패스를 하든 뭐 변시든 아무튼 위사가 되든 아니면 뭐 세무사가 되든 해서 전문 직종이 되든 아니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대기업 뭐 하이닉스 들어왔어. 성과급 막 받아야지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지 목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을 못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보는 거죠. 우리 위원들께서 다 강남에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서 좀 물 흘리는 애들이 들어오면 좀 안 될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등기부 등본에 얼굴을 뭔가 지저분하게 하면서 올려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얼굴 없는 사람만 받는 동네인데
아유, 이런 급 떨어지는 애들이랑 같이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진짜 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자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얼굴가 클린한 사람들만 지금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흑수저들 못 들어오라는 거죠. 아, 너가 의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돈 있어? 없으면 오지 마. 딱 이거기 때문에, 그게 6.27 대책인데, 근데 6.27 대책만 본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나올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 처음 언제 발표됐었냐?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발표됐었습니다. 그때 본격적인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고 하면서 5만 가지 많이 튀어나왔었는데, 사람들은 다들 그때 당시에 뭐 이제 5년 재당첨 금지도 그때 나왔었고,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부활도 그때 나왔었고, 또 양도세 중과도 그때 나오고, 5만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지만 대출 금지도 그때 나왔었어요. 대출 규제도 그때 튀어나오기 시작했었고, 나중에 또 강화됩니다. 2018년도 9.13 대책 때는 다주택자 대출 금지를 걸어놨어요. 다주택자는 대출 0원. 그러고서 2019년도 12.16 대책 때 그걸 이제 다주택자 규제했잖아요. 그럼 뭘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1주택자들밖에 남은 게 없어요. 1주택자마저도 대출 안 돼.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죠, 결국은. 네. 실패했었지만 그 진보 쪽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나의 사상은 아주 완벽해. 그런데 틀린 거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정책의 방향성은 맞았는데 내성을 너무 많이 줬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의사는 당연히 아니고 뭐 문송이지만 근데 저 들어본 거에 따르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5일치 중 5일치 다 먹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특히 항생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 합니다. 그럼 우리가 3일치 먹고서 이제 몸이 개운해졌어 라고 하면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마저 다 먹어야지 이게 완전히 씨를 딱 박멸해 버리는데, 근데 살아남은 애들이 내성을 쌓아가지고 그러면 다음엔 더 센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고 나중에 칵테일 요법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내성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하고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보통 틀렸으면 이 정책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상이 아주 단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시장이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 내성을 줬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수만 가지에 있었던 대출 규제 한 번에 쫙 압축해서 빵 터트린 거죠. 바로 대출 금지 싹 걸어버리고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는 6억까지만 하라고 했었고, 근데 제가 분명 그때 6억이라도 해줄 때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왜냐면 15억 조가 대출 금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다를까 20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 나오니까 그것도 허들을 다 끊어놔서 더 줄여놨죠. 642. 네, 그런 식으로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대책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분들의 사상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6.27 대책도 결국은 똑같은 대책 한 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틀렸었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쫙 압축해서 나왔지만, 그래서 대책 지금 20몇 번인지 뭐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0몇 번의 대책이 나왔다 하잖아요. 다 세지도 못해요. 근데 그 대책들을 갖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막 나왔는데, 이번엔 더 세게 압축해서 우리 안경알 렌즈 압축 2번 압축 3번 압축하듯이 압축해서 대출 빵 터트린 거고, 그러니까 바로 대출 금지 걸어버리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바로 6억 이하 대출 금지 걸고, 그러고서도 더 놀라웠던 거 강도가 세지는 거가 첫 번째라고 얘기했고, 속도도 빨리 나왔죠. 예상치 못하게 이재명 정부 집권하고서 한 달도 안 돼서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속도도 다르고요. 맨 마지막으로 범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풍선 효과 소리를 죽어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 중 하나가 풍선 효과였잖아요. 서울 누르니까 경기 뛰고, 경기 누르니까 또 다시 광역시 뛰고, 광역시 누르니까 지방 소도시를 뛰고,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얘기 듣기 싫다 하니까 대출 금지도 수도권으로 싹 묶었습니다. 지금 파주 평택에 곡소리 나오고 있는데, 미분양 있는데 거기에서 대출 금지 걸어놓으니까 저도 이제 시공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까 말해가지고 지금 미분양 있는데 이거 대출 중도금 대출 똑같이 규제 들어가거든요.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평택 파주도 그렇고 지금 청약통장 필요한가요?
그냥 줄 서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건데 그 계약금 5%만 줘도 된대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사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받아줘야 될까요? 다주택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다주택자 중에서 그래도 이 금액이면 좀 싼 것 같아. 지금 공사비 생각해 보니까 뭐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 현금 박치기 해야겠대.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팔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미분양 털라고 그러는 거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려준 거죠. 왜냐? 분명 풍선 효과 얘기 또 할 거니까. 김재경 소장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서울만 묶었다. 자, 수용성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과천 지금입니다. 이런 얘기 분명 할 것 같으니까 네. 아유, 이 얘기 아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 묶었다, 성남 묶었다. 그러면 이제 용인 이럴까봐 용인도 싹 하면서 그냥 다 묶어버린 거죠. 풍선 효과 아예 안 나오게 묶어버린 거고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금 보면 11호 부동산 대책도 이해가 됩니다. 서울 25개를 다 묶었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도 다 묶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풍선 효과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남부 12개 지역 묶으니까 바로 동탄이니 또 구리니 뛰어 올라간다는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도 뜨겁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반짝은 했었다가 또 말았었던 게 사람들이 그래도 동탄 좀 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동탄에서도 사실 다 같은 동탄이 또 아니에요. 1동탄, 2동탄 분위기 또 다르고 또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느낌이 또 다르고 하니까 처음에 반짝 뜬다라고 하다가 다시금 생각해보면 이 가격이면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용인 좀 눌려있는데 용인에 갈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돈 많으면 광명, 하남 갈까 할 수도 있고 인서울 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다들 그 돈이면 어디인가라는 거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정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풍선 효과를 막으려고 이렇게 넓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다 묶진 못한 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수도권으로 싹 묶자니 그건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핵심 지역들 이렇게까지 퍼질 것 같아 하면서 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난리 나는 것 중 하나가 천하람 의원께서 이거 문제다 라고 하면서 소송 걸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소송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1월 말에 판결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1심 판결이 1월 말, 2월 중에서는 날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비공개 회의이긴 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모셔서 이제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이제 서울시 부동산 이제 또 담당하시는 분이 딱 얘기하는 게 국토부가 일단은 지정 요건 어긴 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정 요건을 갖다가 실제로 어겼고 괜히 그때 이제 발표할 때 지정 시점 따라서 막 얘기하잖아요. 요건 못 맞췄는데 어쩌고 하지만 그거를 그때 정상적으로 그 시점에 발표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정 요건 미충족했었고요. 근데 국토부 말대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원 통계 발표하기 직전에 했었거든요. 하루인가 이틀 차이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국토부가 먼저 받아보고서 이거 되면 지정 요건 못 맞추는 것들이 더 늘어나는 걸 알고서 먼저 했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설령 부동산원 기준으로 갖다가 그걸 그 시점으로 갖다가 발표한 게 맞다 하더라도 노도관 같은 경우는 지정요건 못 맞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걸 억울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린 다 아는 거죠. 그게 진짜 바텀업 하듯이 여기 지정요건 맞췄습니다. 여기 지정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윗선에서 야 서울 싹 묶어 라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싹 묶기 위한 방법들을 찾은 거고 어쨌든 노도강이 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 효과 생기면 바로 뛰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 게 소장님 그래도 지방선거 앞두고서 노도강 같은 것들은 억울하게 좀 풀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안 풀릴 가능성이 80%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 지방선거 생각해서 풀어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 또 달라. 노도강은 이제 갭 투자 가능합니다. 쫙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갔으니까 다시 지정하나요? 이게 어차피 올라갈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정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정을 했는데 풀었다가
또 재지정하는 그런 총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악 물고 버틸 수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요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소송 거세요 라고 했잖아요. 소송 거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설령 지정 요건을 뭐 통계를 어떻게 마사지 했는지 어찌 모르겠죠. 어찌 맞췄다라고 칠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도강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데는 다 올라는 노도강은 지금 정고점 21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2, 3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 3억의 상태에서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다가 한 1,000, 2,000 올랐어. 이것도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숫자상으로는 맞췄어요 라고 하면서 가는 거가 참 넌센스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야 국토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미 다 알면서도 한 거다. 왜냐면 여기를 남겨버리면 풍선 효과 때 이게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서울 다 묶을 거는 이제 탑다운으로 갔다가 찍어 내려온 거고, 국토부는 그냥 그걸 맞춘 거고,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도 그냥 맞춰놓은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럼요. 기준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다음 규제들은 네. 나중에 진짜 법원으로까지 올라가죠. 국회에서 지정 요건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시면 돼요. 97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제가 정말 무섭게 봤었던 건 실제로 현실화가 됐었죠. 97 대책에서 공급은 없었고요. 공급 대책이라 했지만 공급은 없고 규제 밑밥만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원래는 시도지사예요. 국토교통부는 시와 도의 경계가 있는 곳들, 그런 곳들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었는데,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권한 자체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투기의 과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이 우려만 되는 경우에도 지정하도록 하겠다로 법을 바꾸겠다라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풍선 효과 먼저 선제 차단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 서울 25개구 전역 규제 지역 발표할 거라고 97 대책 발표하는 거 투미티비에 올리자마자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25개 싹 걸릴 겁니다 라고 하니까 댓글에 소장님 그래도 노도강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했는데 저는 아니요, 다 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벨트만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다 걸릴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정부는 한 치 앞이 너무 잘 보여요. 움직이는 게 너무 투명해. 뭔 생각을 하는지 다 보여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가도 1심에서 예를 들어 정부가 패소했다 쳐요. 그거 다 풀어줄까요? 안 풀어요? 안 풀어주겠죠. 패소해도요? 패소해도 안 풀어주겠죠. 저 한번 보세요. 1심에서 만약에 법원이 모르죠. 살아있는 권리도 무섭잖아요. 대놓고 위반했는데도 몰라 안 들려 하면서 와. 판사가 그냥 정부 승 할 수도 있고요. 시나리오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정부 승 아니면 정부 패죠. 근데 정부가,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정부가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가 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풀어줄까요? 저 안 풀어준다고 봅니다. 풀어주는 순간 바로 풍선 효과인데, 그러면 안 풀어주고 바로 항소하겠죠. 1심 판결만 난 거잖아요. 2심으로 가겠죠. 그럼 2심에서도 정부가 지면 어떡할 거예요? 대법원 가겠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빨라도 3년입니다. 그럼 그렇게 끌고 가고, 그래? 우리가 법을 위반했어? 법을 바꿔야겠구만. 우리 180석이 힘합해서는 아무것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피니티 스톤 모았던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제 선관위, 파워스톤 이제 네. 다 모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사법부를 진짜 잡았는지 어쩐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하죠. 일단 적어도 입법 스톤과 행정 스톤은 모았는데 사법 스톤만 모으면 3권의 힘을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 만약 진짜 사법 스톤까지 꼈는지 안 꼈는지는 이번 판결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사법부가 조금 우리 말을 좀 잘 안 들어, 좀 튕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입법 스톤이 있잖아요. 입법 스톤으로 갔다가 법 자체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규제 지역은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와.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럼요. 필요가 없구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현 정부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냥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거고 얼마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 통계가 중요하면 통계 마사지 하면 되죠. 우리 사실 기억 안 나세요? 부동산원 우리 청와대에서 대놓고 통계 조작
요청 와가지고 감사원에서 적발돼가지고 갔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도 아마 유야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부동산 원에서 대놓고 통계 조작한 거는 워낙 유명한 건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가 그러면 뭐 지정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따르릉 하는 거죠. 야 이번에 저기 평택도 지정해야 되거든. 근데 평택 지정 요건이 조금 안 맞으니까 반등한 걸로 해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진짜 타노스다. 그럼요, 타노스입니다. 튕기면 그냥. 그 튕기면 다 이제 사라집니다. 네, 올해 집값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상고하고입니다. 상고하고 네, 미친 듯이 올릴 거고요. 미친 듯이 오른다. 본격 상승장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미친 듯이 상승할 겁니다. 올해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언제냐? 딱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월 달 대책 발표한다라는 거 진짜 1월 달에 발표할지 안 할지 보면 돼요. 공급 대책 분명 맹탕일 거고요. 뭐 특별한 거 없을 겁니다. 왜냐면 공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뭐 없어요. 어디다 하겠어요?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 엄청나게 비싼데 서울에서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귀등으로 듣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귀등으로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가 임대주택 원가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인허가 단축시켜줘야 된다. 오만 가지 기부 체납 비율 이런 거 낮춰줘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그냥 핵심을 피해 놓고서 또 아마 대책 발표하면 재개발 재건축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희망 고문 또 한번 할 겁니다. 아마 보세요. 대책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나오기 전까지는 현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성 늘려주면 뭐예요? 최초는 삥 뜯어 가잖아요. 이게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 최초한 폐지 이거 나오면 진짜 위지가 있는 건데 그거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런데도 지방선거 앞두니까 또 약간 희망 고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매한 민중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재건축을 활성화 시켜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 알죠? 제초안 이제 언제 부과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칼바람 불 겁니다. 그런 거고 또 분명 공급 대책 하려고 했지만 서울에는 공급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좀 어이가 없어서 요즘 뭐 무슨 공공신탁사 뭐 이런 거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그거 만들면 뭐예요? 지금 신탁사도 잘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데 무슨 공공신탁이 되면 뭐 달라지나요? 저는 그냥 공공시공사나 만들라고 말하고 싶은데 공공시공사는 이약물과 만든다고 안 할 겁니다. 만들면 본인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모가지가 빵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공시공사나 만드세요. 제발 좀. 그렇게 맨날 평당 600, 700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발 직접 좀 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공공시공사는 절대 안 만들죠. 이게 어렵거든요. 주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우리 노조에 건설 노조의 쓴맛을 한번 직접 맞아봐야 그 매운맛을 봐야지. 이게 이게 용역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건설 현장마다 우리 뭐 상납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볼 텐데 저는 정신적인 문제 하나도 없고요. 아주 건강하고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제 신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삶에 아주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 응원하기 때문에 아시죠? 밑에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지 대통령님 잘못 아니니까 저는 좀 살려주시길 이제 하고 공급 대책 나오는 거 보면 별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하고 얘기 나온 거고 네. 1월 달에 대책 분명 나오면 분명 또 폭등 시그널 이제 나올 거고요. 또 사실 근데 1월 달에 대책 발표 안 해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6월 달이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 이후로 또 어떻게 되느냐도 분명 쟁점 포인트이긴 한데 항상 같은 얘기지만 누가 되던 간에 그리고 후보 때는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뭐 지금 정비사업 시장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돼야 된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오 시장이 떨어지면 뭐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 다 박살날 수 있다는 네. 얘기들 많이 해요. 질문 있는데. 네, 그런 얘기들 있기 때문에 오 시장님 돼야 되는데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 시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오 시장이 또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닌데 정비사업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네. 재해재건축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데 박주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박주민 위원님께서 서울시장 후보 나오겠다 하면 이미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네.
뭐 안 되면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돼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색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박원순의 그림자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박원순 시즌2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께서 막 슈즈트리 되게 좋아하시고 한동 남기기, 뭐 굴뚝 남기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벽화 좋아하시고 재개발 재건축 400기 넘게 해제했었던 그 트라우마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려면 누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각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꼭 아닌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박원순조차도 재개발 재건축 초토화 시킬 겁니다 공약은 아니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개발 다 해제시킬 겁니다 공약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굴뚝 남기기 할 거란 얘기 안 했어요. 그 주공아파트 한 동 남겨야 된다. 서울 미래문화유산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휴즈트리 만들 겁니다. 세금 팡팡 쓸 거지롱. 시민단체는 돈 뿌릴 거지롱.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네요. 뭐예요? 일단은 돼야 되잖아요. 될 때는 공약만 남발합니다. 뭐 강북 횡단선이 어쩌고저쩌고 뭐 지하화하는 게 어쩌고 일단은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악재가 없어요. 호재만 있습니다. 분명 박주민 위원도 서울시장 뭐 일단 당내 연성부터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서울시장 실제로 후보가 돼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하겠죠.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호재만 얘기하죠.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선택인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약이 빌공짜 써서 공약이란 말들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맨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도 일단은 호재는 뿌리죠. 그거를 뭐 똑똑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구청장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다 지역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이슈들을 발표할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폭풍 전야라고 했는데 그럼 막 공약들이 나타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들썩들썩. 우리 되나? 발전되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또 맨날 속지만 또 지하화하겠다 하면 또 좋아하잖아요. 네. 또 한 표 주잖아요. 네. 지하철 깔아주겠습니다 라면 또 한 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또 분명 반복될 건데 그게 뻥 공약은 결국은 돌아오는 거지만 근데 이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호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인데 좀 더 들고 있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매수자들도 분명 누군가 그러겠죠. 속지 마라. 지금 사면 안 된다. 꼭지에 물린다. 상투 피해야 된다. 라고 분명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약들 보니까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결국은 팽팽하게 있던 균형추가 이미 지금 매도 우위인데 싹 기울기 시작하면 가격은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승장이 사실은 저는 이미 왔다 생각하고요. 이미 왔고 지금도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은 거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요. 현장 가보세요. 우리 동네는 안 그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동네가 좀 어디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구린 거다? 너무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좀 후달리는 거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밀린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 좀 상급 지역들 보면 거기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제가 아파트들은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안 올라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안 올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들은 이미 다 뛰고 있다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곳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 1월 말에 국토교통을 발표를 하죠. 발표하면 그때가 트리거가 돼서 바로 분명 공급대책 별거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쫙 올라갈 거고요. 뭐 공급대책에서 충격을 받을 만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용산 미군기지 거기 이제 용산공원 만들 부지를 갖다가 용산 민주공원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용산 민주평화통일단지 뭐 10단지 해가지고 막 만들어진다라는 짤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갖다가 용산공원을 갖다가 다 임대주택으로 도배를 한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진보 위원들 중에서는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누가 되는지 진짜 중요하죠. 박원순 시장도 적어도 용산공원에다가 임대주택 때려놓는 거는 반대했었어요. 오세훈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다음 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그거를 또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런데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 정도 아닌 이상은 진짜 서울에 공급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유언하고 그리고 공급인 진짜 심각한 게 2026년도부터 이제 공급 절벽은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2026년도에 지금 민간 통계 기준으로는 1만 건대 중반 근데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통계는 2만 건대 중반 입주라고 해요. 근데 뭐 공급은 속이려고 해도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딱 1만 건대 중반조차도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2026년도에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잠실 르엘, 방배 5구역, DH 방배,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 마지막으로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렛 딱 4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들이고요. 나머지는 700세대, 600세대, 500세대 이래요. 그 1만 건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축 대단지들은 없단 거예요. 4개가 끝입니다. 그런 식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2026년도만 적은 게 아니라 2027년도도 없고요. 8년도도 없고요. 9년도도 없어요. 이제 진짜 없습니다. 공급들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러면 뭐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2만 건대 중반은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 못 들어간 청년주택이니 뭐니 5만 가지 것들이 다 긁어 모아서 한 건데 네, 그런 것도 넣어요? 카운팅? 그럼요. 어떻게든 일단은 저는 뭐 빼야겠네. 로우 데이터를 다 보면 알겠지만 뭐 근데 일단은 민간 통계는 1만 건대 중반인데 국토교통부는 2만 건대 중반이래잖아요. 이 1만 세대의 갭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실제로 거짓말 안 했다고 가정하에 어쨌든 뭐 청년주택도 공급은 공급이죠. 우리가 못 들어가서 문제지. 근데 그게 다 포함됐다고 가정해도 팩트는 뭐예요?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간 대단지 딱 4개밖에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그럼 공급은 진짜 없고요. 이제 매매 금액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전월세 금액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진짜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집 사야 되는데 그건 제가 2가지 얘기했죠. 집은 사야 돼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장 언제부터 뛰느냐? 제가 상고하고라고 했죠. 상반기에 이제 트리거가 될 거는 가장 먼저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계속 12월 달 발표하려다가 덮어! 했었던 그 대책, 그 공급 대책이 또 맹탕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에이 별거 없구만 하면서 쫙 갈 거고요. 그걸 설령 계속 덮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는 본격적으로 3, 4월부터 이슈될 거거든요. 당내 경선하고 뭐하고 하면 서울 다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지 우리 서울 퇴보시킬 겁니다라고 공약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기본특별시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울과 지방과의 평균을 위해서 우리 서울을 수준을 떨고 버리겠습니다라고 공약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호재만 난립할 거고 그러면 적어도 3,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책 뜨면 1월 말에 뜬다면 2월부터 바로 올라갈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다들 조바심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거래량은 좀 낮아도 좀 발 빠른 사람들만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제 지방선거 시즌 다가오면서 폭발하든가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뛰고 하반기라고 해서 멈출까요? 아니죠. 뛰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현 정부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강하게, 빠르게, 그리고 넓게 5만 가지 또 폭탄 같은 규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다 경험을 봤습니다. 다주택자 규제하면 결국은 또 똘똘한 한 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오르고 하반기에는 또 엉뚱한 삽질 대책들이 나오면서 또 부작용 강화되면서 또 강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 매매도 매매지만 전월세 시장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전월세가 진짜 지옥인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매매 가격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물론 뭐 싫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매매 가격 상승만 되면 괜찮은데 전월세가 상승하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면 그냥 뭐 집값 올라가나 보다. 난 집 살 생각 없어. 지금 뭐 주식 코인도 괜찮아 라고 하면 뭐 요즘 주식은 뜨겁다라고 하잖아요. 나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야지 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인데 무주택자는 쇼 포지션이라고 전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안 샀으면 중립 포지션이 아니에요.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내가 어디 뭐 길거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주택은 무조건 거주를 내가 자가에서 살든가 남의 집에서 임대차로 살던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집은 필요해요. 그러면 1주택자가 중립 포지션이에요. 1주택자는 어쨌든 간에 집값이 뭐 올라가면 뭐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어쨌든 내 주거 안정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롱 포지션이고요. 무주택자는 쇼 포지션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나올 때마다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게 그거는 집값 올라가는 거를 아니 뭐 일본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맨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본받아라. 일본 사람은 집은 거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소유가 아니다.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집을 못 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집은 기본적으로 못 사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아니, 내가 소득이 진짜 고소득이고 평균 이상이 아닌 이상, 아니 어느 나라를 가던 간에 평균 소득 가지고서 수도의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원래 집값은 비싼 게 맞고요. 수도에 있는 집은 당연히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어쨌든 간에 아,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해버린다 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뭐 의견은 자유니까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모르는 거죠. 제가 뭐 신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올라갈 것을 같으니까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고 실제로 가족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전월세도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무주택으로 있었어요. 뭐 주식으로 뭐 내가 2억 벌었다 쳐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2억 올려줘 라고 하면 내가 번 거 보증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2억을 벌었으면 다행인데 2억만큼 못 벌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줘 라고 하는데 못 올려주면 어떻게 되죠? 나가야죠. 뭐 배울 수 있어요? 아니면 반전세로 월세로 바꾸든가 아니면 입지를 외곽으로 밀려나가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나도 뭐 주식은 좀 괜찮았어, 수익률이 괜찮아 막 이랬더니 집값은 더 뛰었어. 전세만 2억이 뛰었지 집값은 5억이 뛰었어. 그러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들 느끼고 그러면 이게 나랍니까 이러고 또 분명 저 영끌 5적 때문에 집값 올랐다라고 또 한 소리 하고 너가 집값 올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 왜 제가 올라간다 할 때 안 사고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 사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전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에 되게 불편한 것 중 하나는 집을 결국은 나도 사고 싶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기 싫으면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이제 15만 전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잘 모르고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부럽다 생각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아 내가 이 돈을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던가 하이닉스에 몰빵을 했었으면 내가 이 돈이 지금 앉은 자리 10억이 되고 그럼 내가 대출 다 싹 깎고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요. 아 부럽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코인으로 막 대박 나도 아 부럽다 해서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부동산은 이제 부럽다로 끝나지 않거든요. 다큐예요.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다큐라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전화 오면 처음에는 호기롭게 저 청구권 있거든요 하면서 막 당장.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5%만 그 5%도 올려줘야 될 의무 없거든요. 딱 끊어버리면 그냥 본때를 보여줬어 하면서 그냥 나 법이 날 보호한다 하면서 우리 민주당 만세 이럴 수 있는데 참고로 임대차 3법 발의한 사람이 박주민 위원님이십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발의 전에 또 한 번 본인은 올리고 딱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 똑똑해요. 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시장이 되신다. 기본특별시 아니겠습니까? 기본특별시 아주 좋기 때문에 아 어질어질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임대차권을 아주 잘 보여주실 수호자와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굴 찍어야겠어요? 오세훈 같은 개발론자들은 쫓아내고 박주민 같이 서민의 편을 뽑아가지고 기본특별시를 위해서 우리 임대차권 무제한 갱신 이런 것들 해주실 분을 좀 뽑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네. 나도 그래도 꿈이 있지. 내가 계속 맨날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죠.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가격 올라가는 거는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전월세가 답이 안 나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공급이 되게 많았었어요. 공급이 많았었다 보니까 매매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갔었지만 전월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급도 없어요. 공급도 없기 때문에 매매도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를 악마화해요. 현 정부는 말 다시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하수인들로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세를 증오합니다.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전세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말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뻥삥된 거는 전세 때문이다라는 말은 일단 맞는 말입니다. 자, 매매 금액이 30억짜리입니다. 근데 전세 금액이 한 10억이에요. 아니면 뭐 현금 20억으로 갖다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대출은 안 나옵니다. 대출은 안 나오는데 전세 10억을 가지고서 현금 20억만 가지고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쫙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근데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30억이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집을 사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게는 원래 30억이 시세가 정상이 아니라 원래는 한 25억이든 20억이든 그게 정상적인 시세인데 전세가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매매금이 올라갔다. 일단 이 말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안 할 사람들이 투자만 하려고 매수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샀다라는 말도 일단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라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정책이 또 옳은 거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버려요? 전세를 규제해야겠다. 가장 먼저 한 게 실소유자만 매수하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된 이후로도 거래는 쭉 되거든요. 이제 실소유자만 살 수 있죠? 그러면 다 실거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월세는 거래가 될 때마다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됐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쫓아내든가 해야지만 거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집을 거주한 사람이 전세를 못 놓잖아요. 우리가 갭 투기꾼이라고 말했지만 그 갭 투자자들이 적어도 전세 공급을 해준 사람들인데 그럼 갭 투자가 다 실종돼 버리니까 다 실수요자들만 들어가요. 그럼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 줍니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2025년도 3월 말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싹 지정됐어요. 지금 강남 전세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뭐 대단지라 하더라도 전세 물량 몇 개 안 되는 데도 되게 많고요. 중소단지들은 전세가 하나도 없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지금 임대차가 진짜 심각해요. 그러고 이게 결국은 10월달 11호 부동산 대책 때 서울 전역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서울 수도권도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 남아있는 전세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는 간접적인 전월세를 공격한 거예요. 왜 실거주자만 매수해라고 하면서 거래가 되면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간접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전월세를 공격할 게 이제 바로 2026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이제 고가 2주택자들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행령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3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 그런데 이제 2주택자, 고가 2주택자들은 이제 전세를 놓았을 때 전세 간주임대료 걷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라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전세를 왜 놓아야 되지?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굳이 놓아야 될까라는 생각들 하면서 전세를 또 물량들이 줄어들 거고 실제로 지금 빌라는 월세화가 엄청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하라는 식으로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전세 사기의 온상이 대부분 오피스텔 빌라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로 가려고 하지 오피스텔 빌라는 전세를 잘 안 가려고 해요. 아니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물건들만 관리하는데 이 허대를 또 막 자꾸 허그가 힘드니까 이 기준들을 자꾸 낮추거든요. 이 전세에 놓을 바에는 난 그럼 월세 돌릴래 라고 하면서 월세 돌리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지금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보증보험 기준 2억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조차도 이제는 더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세를 또 공격하는 거 실제로 민주당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한 거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거기에서는 전세 DSR 도입도 분명 있었어요. 실제로 11호 부동산 대책 이제 FAQ 보게 되면 전세 DSR 도입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준비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세 DSR이라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DSR을 뭐 본다라는 건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전세를 놓은 사람을 전세도 부채잖아요. 아, 집주인? 집주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후랭이님이 전세를 놨어요. 5억 전세 놨어요. 그런데 내가 DSR이라는 게 뭐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내가 대출이 있으면 신용대출이는 뭐니 다 토탈해가지고 대출 비율을 낮춰버리겠다는 게 DSR인데 전세를 내가 놓고 있는 게 있으면 전세보증금 5억 놓고 있어요? 부채로 인지하고서 대출 DSR 돌려버릴게요 하는 겁니다. 그건 전세를 놓고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수도권 주택을 살려고 하면 다주택자는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별로 의미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도 규제가 되는 거죠. 내가 지방에 집 하나 살려 했는데 뭐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전세 놓고 있는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내가 뭐 빌라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 가격 되지도 않지만 전세 한 3억 놓고 있는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걔를 팔겠죠. 그럼 전세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 이것도 누군가는 꽃이다. 그러게 왜 전세 세금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전세 세금 내. 그리고 전세 왜 자꾸 놀려고 해? 대출 못 받게 해야지. 전세도 부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왕 사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도 다 부채로 쳐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리턴은?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내할 집주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다 줄고 월세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양자택일,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해볼게요. 전 전세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전세가 없어지면 둘 중 하나입니다. 월세 살던가 내 집에서 살던가. 제3의 선택지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월세 이제 많이 내는 삶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OECD 통계를 봤었을 때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전 세계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정도가 압도적으로 낮아요. 저 작년에 선물 드렸었던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그 책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써놨었는데, 결국은 왜 그럴 거냐? 핵심만 얘기하게 되면 전세 제도 덕분이라고 전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잘 생각해 보시면 매매 금액 대비 월세 수익률은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 뭐 600만 원짜리 월세가 생겼어요. 800만 원짜리 월세 생겼어요 해도 그거 집값 대비해서 월세 가격 생각하면 월세 수익률 1%입니다. 지금 마포구 성동구도 월세 300만 원짜리 생겼거든요. 그런데 매매 금액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1%예요. 이게 높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이게 되느냐? 매매 금액 대비 월세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월세에 강력한 대항마는 전세입니다. 전세가 예를 들어 10억이야. 그러면 사람은 판단하겠죠. 전세 10억을 들어갈 것인가, 월세 300만 원을 들어갈 것인가 판단을 봤을 때 전세 10억이 난데? 라고 생각하면 전세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규제할 거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계속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세를 없애려고 악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전세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없어지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도 우리가 여쭤보자면 우리가 협박해서 받나요? 야, 우리 은행 실적을 위해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없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경제 주체로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죠. 월세를 들어가는 거랑 전세를, 목돈 있으면 전세를 가겠지만 목돈이 안 돼. 그래도 월세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자랑 비교해 봤을 때 이자 내는 게 좀 더 싸네 라고 생각하면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논리 구조를 집값 상승에만 잡으면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 전세도 그냥 실제 전세 시세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펌핑된 전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월세 안정 측면에서는 이런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월세가 더 상승되는 거에 대해서 억누르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 내가 집을 30억짜리 샀어. 아유, 그래도 우리 수익률이 4%는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월세 나 1200만 원 받을래? 할 수 있잖아요. 월세 1000만 원 내. 근데 그걸 누가 내요? 안 내잖아요. 미쳤습니까? 휴먼? 하면서 그 돈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누가 미쳤는지는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집주인 난 4% 수익률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 그걸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캐나다, 런던 어느 나라를 보던 간에 사실 월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이제 전세를 공격한다라는 거는 저는 둘 중 하나로 봅니다. 아메바던가 고도의 지능 전략이든가. 단편적으로 보면 전세를 공격하면 이제 막 집값이 하향 안정되겠지라고 하는 전세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아메바들. 근데 오히려 알면서 고차원적으로 꼰 거야. 이미 그분들은 무주택자겠어요? 다 갖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데 이거는 있습니다. 보세요. 좋은 데. 강남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청문회 때문에 막 논란되는 강남 위장 이제 부정청약. 74점. 아, 그치. 그분도 절대 강남주택 포기했다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는 나는 이미 강남 집이 있어. 아, 근데 자꾸 가본 개들이 그 수준 차이 못 느끼고 자꾸 똑같이 맘먹으려고 들어. 근데, 아유, 이제 연못물 조금 이거 좀 안 되겠구만 하면서 우물에 독을 한번 좀 풀어야겠다. 서민은 서민답게 살게 해야겠다 하면서, 월세 조금 내니까 좀 살만하지? 이게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해버리겠다. 월세 폭등, 월세 지옥을 맛보여 주려고 모 정당, 저 모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정당 아니고요. 모 정당의 재집권 보고서 중에서 그 서민들을 제가 표현이 좀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워딩은 아닙니다. 서민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써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본 거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정당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전 몰라요. 그런 얘기가 풍문에서 들리던데, 그러면 서민들이
중산층들을 이제 좀 떨고 버리고 서민층으로 만들고 그러면 서민층들이 보통 지지하는 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이건 실제 책이 있는 내용. 그 김수현 책에 부동산은 끝났다. 책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돼서 아파트가 되니까 보수화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그 사람들이 일단은 명분은 좋게 하죠. 야, 서민들이 살아 있어야지. 다 중산층들 들어오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재개발 재건축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아닙니까? 쫓아나니까요. 그 서민들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옳은 사회. 그러니까 벽화도 좀 칠해주고. 누구나 한강뷰를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그분들이지만, 말은 이쁘게 하지만 실상은 표만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월세가 이렇게 낮으면 자꾸 전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거비를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또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저 전세를 들어가면 그만큼에 대한 월세 비용은 세이브가 되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 측면에서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세 제도가 사라져. 월세화가 돼. 월세가 막 이제 몇백만 원씩 납부해야 돼.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럼 사회적인 불만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얘기할 거죠. 월세 소득 공제 해주겠습니다. 월세 들어도 살짝 반감 줄어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값은 계속 뛰고 격차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회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집 사기는 어려우니까 집값 잡겠다라고 전혀 잡을 생각 없는 사람들이지만 본인은 강남에 집에 있지만 저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표를 주고 이게 모 정당의 재질권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화를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란 얘기들 해요. 서민을 서민답게 서민을 양산시키고 중산층을 다 박살내버리고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누군가가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저녁 시간에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얘기를 전달해 드린 거지. 네. 이거를 곡해서 어디다가 신고해가지고 여기 이거 사상이 좀 불순한 채널입니다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사야 될 것까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잠실 이제 뭐 곧 50억 시대 아마 실거래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거래 지금 48억 48억까지 잠실 내에 48억 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딜 사야 되냐 올해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오를 때는 자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내 돈이 되는 선에서 제일 좋은 데를 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맨날 이 얘기할 때마다 비판 많이 합니다. 김재용 소장 맨날 서울만 사라고 합니다. 맨날 강남 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할 말 없어요. 전 맨날 그렇게 얘기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노도강이라 해서 안 올라요? 아니거든요. 지방이라 해서 안 올라요? 아니에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똘똘한 한 채. 이 트렌드는 현 정권 내내 계속 똑같이 갈 거고요. 진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높으신 분들이 집을 다 팔면 그러면 뭐 그때는 좀 강남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강남 물패입니다. 그러면 딱 보는 거죠. 강남 근데 좋은 거 다 알아요. 네. 이거 좋은 거 몰라요? 후랭이님 압구정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반포 좋아요? 싫어요? 엄청 좋아요. 잠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내 자금이 거기까지가 안 돼. 택도 없죠. 그러니까 돈이 되면 가는 거예요. 압구정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요. 반포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요. 이 가격 미쳤는데 이 비싼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미친 집값 맞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미친 정책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장관님들, 차관님들부터가 다 강남에 집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집을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진짜 강남 잡는 정책 안 할 겁니다. 좀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강남 더 갈 거예요. 잠실도 잠실류에 48억 찍었거든요. 네. 이제 50억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2026년에 잠실 50억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마포 성동구 기회죠. 지금 마포 성동구 강동구도 30억 돌파했습니다. 물론 다 돌파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마포 성동구에서도 조금 연식이 좀 된다거나 여기서 좀 떨어진 데들은 아직도 20억대가 있어요. 근데 대장단지는 지금 실거래가 30억 찍은 곳들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 성동구도 2026년도에 평당 1억 시대, 33억 시대 분명 이번에 열릴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우리가 지금 아직 20억 중반 되는 곳들도 기회일 수 있죠?
그런 데들 가는 거고. 근데 저는 소장님 저는 돈이 안 돼요. 20억 중반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대문구 동대문구라도 가야죠. 서대문구 동대문구 대장단지는 20억짜리들 있지만 지금 그래도 마이너 해도 15억에서 16억 선 아직 있습니다. 그런 데들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노도강, 금강구, 뭐 은평구도 지금 신축 좀 잘 나가는 애는 15억, 뭐 나머지는 아직 15억 언더도 좀 있고요. 구축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지역별 양극화 나타난다. 서울과 이제 상품별 양극화, 아파트, 비아파트가 양극화 나타난다. 또 신축, 구축.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랑도 양극화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는 핵심지에 신축 아파트 사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축이 안 되면 재개발 재건축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만, 근데 금액이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차 선택으로 가는 거죠. 내 금액선에 최대한 괜찮은데, 누구한테는 노도강이 상급지일 수 있죠. 우리가 노도강 갔다라고 해서 막 패배자고, 그런데 가면 뭐 인생 실패한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상급지가 좋다라는 거지, 노도강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도강도 돈이 되면 내가 거기 사야 되는 거고, 노도강도 사실 2021년도 정고점 대비하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귀이기도 해요. 땅을 다 올랐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노도강 잡는 거고, 일단은 뭐라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하다못해 서울에 빌라라도 잡아야 돼요. 내가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빌라밖에 못 사잖아요. 그럼 빌라라도 사는 거고. 아니면 몇 천만 원이면 지방의 미분양대 보면 계약금 5%만 들고 오세요 하는 데들은 뭐 한 3천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약금 10%를 하더라도 분양가가 5억이면 5천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잖아요, 지방에. 그런 거에 기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똘똘한 한 채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빌라를 사서 3천만 원 투자해 3천만 원 벌었어. 그건 2배 수익률이잖아요. 정말 좋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애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쟤는 1억 올랐는데 3억 뛰었는데 그렇죠. 5억 뛰었는데, 격차는 벌어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축을 샀어요. 저는 계속 얼죽신 하면 신축을 추천드리지만, 구축이 안 오른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근데 구축도 오르죠. 근데 마포구, 성동구도 지금 신축은 대장은 30억이지만 구축들은 아직도 12억에서 15억들이 있거든요. 격차가 엄청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들도 예전에는 3억 차이였는데 5억 차이 됐다가 10억 차이 됐다가, 또 비교군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15억 차이도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축이 너무 저평가다, 올라갈 거다. 올라갑니다. 근데 격차를 좁히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격차는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지하면서도 어쨌든 신축 갈 돈이 안 되니까, 나는 15억으로 은평구 신축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동구 구축 갈래? 할 수도 있죠. 그게 틀렸던 선택 아닙니다. 나는 그 선택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보통은 다 자극적으로 끊잖아요. 구축 사지 마라, 지방 가지 마라, 썸네일. 빌라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김재경 쟤는 맨날 재개발 재건축만 사라고 하고 신축 좋다라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뭐 할 말 없는데, 뭐 그렇다 해도 썸네일 그렇게 뽑는 거 이해는 돼요. 그리고 뭐 제가 그런 말을 한 건도 사실이니까. 근데 구축이 안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모두 다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다 가는 거지만, 또 누군가는 뭐 광명, 하남 가는 선택 틀린 거 아니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능하면 좀 더 안으로 들어오자라는 거고, 각자의 금액선에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 괜히 또 막 이제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빌라는 안 된대, 외곽은 안 된대, 구축은 안 된대 라고 하면서 난 돈은 그런 신축 살 돈 안 되니까 포기해야겠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근래 많이 말씀드렸었던 비유 중 하나가 설국열차 비유를 많이 드렸었어요. 후랭이 TV에서도 얘기한 적 있었나요? 네. 거기서 얘기했었던 게 딱 그거죠. 꼬리칸 사는데 불쌍하냐? 불쌍하죠. 근데 꼬리칸이라도 탑승했으면 살아남았습니다. 꼬리칸도 못 탔으면 얼어 죽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월세 지옥이 다가와요. 전월세 한파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난 무주택자 입장에서 뭐라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더 좋은 데 가고 이런 거는 그거죠. 내가 적어도 구축이라도 샀어. 얘가 1, 2억이라도 올라갔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더 올랐네? 그럼 내가 열심히 번 돈, 투자한 돈 합쳐가지고 점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간혹 진짜 잘못된 판단들이, 소장님 제가 좀 소득이 높으니까 지금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못 가니까 뭐 한 2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그때 살까요? 라고 하면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는 게, 2년 동안 돈 벌어서 지금 보는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꼬리칸에서 좀 중국칸으로 갈까 이거를 고민하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가겠다? 몰라요. 뭐 나 주식은 주식으로 내가 한탕 하고 코인으로 한 방 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상승률보다 내가 주식 코인으로 더 높은 상승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영상 안 보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논할 여지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주식 코인으로 더 크게 이제 자산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동산으로 뭐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론입니다. 이제 앞칸으로 가야 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음 칸으로.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재개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개발 시장이 엄청 뜨겁습니다. 네,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 왜냐면 사실 저는 정부 대책 보고서 감사해요. 11호 부동산 대책 보고서 김재경 소장이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인 건 어떻게 알고. 투미를 밀어주겠다는. 그러니까 투미를 밀어주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谢谢. 감사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덕분에 투미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아주 감사해요. 아주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박사 논문 이제 심사 끝나고서 이제 한동안 좀 여유 있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상담 예약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깨알 홍보 하나 하도록 하자면 이제 서비스를 이번에 런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멤버십은 월 회원 55,000원으로 계속 있었었다가 이번에 연 회원 도입하면서 이제 1년 연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할인해가지고 50만 원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원래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희 카톡방이 있어요. 멤버십 회원들 전용 카톡방이 있어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 주고 이제 질문 오면 답변해드리고 제가 어지간히 다 알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변호사, 세무사, 간평사 등등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제 1대1 상담 신청 비용이 꽤 비쌉니다. 네. 상담료가 110만 원인데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는 발끈합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안 받는데 너가 뭐라고 하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청하지 말라고 만든 금액이고요. 박사 논문이 뭐니 바빴으니까. 근데 이 금액을 갖다가 연회원은 일단 50% 할인 해준다. 원래 110만 원 낼 거 연회원 가입하고서 상담하면 뭐 상담료 낼 걸로 연회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026년도 1월 내에 가입하게 되면 무료 상담권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놔서 보유세 이제 앞으로 열심히 내야 되거든요. 재산세 보유세 열심히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금액 저도 땅 파서 벌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급 칸, 상급 칸 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공부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한다라는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뜨겁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재개발 재건축 모든 기회를 다 피했어요. 왜냐면 지금 서울 수도권 어지간한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에 싹 묶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자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왜 토지거래 허가를 피할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을 거래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요.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들이 재개발 투자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살려고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에서 20% 정도는 지방에서 상경 투자하면서 싹 정리하고 거주지까지 옮기면서라도 서울에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학군이라든가 내 병의원이 뭐 지방에 있다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보내고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딱 들어보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재개발 재건축 잘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속도도 빠른 데들인데 이 가격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해서 지금 한남뉴타운이 미쳤어요. 네. 한남뉴타운 되게 비싸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거죠. 위치, 강남 좋은 거 모르는 거 아니죠? 못 사. 그렇다고 예정지 사긴 좀 그래. 그러니까 한남뉴타운에서도 한남 4구역, 5구역 지금 거의 어지간해서 4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으로 한남동 오케이 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 사람들, 지방 부자들이 그냥 한남뉴타운 탁 사고 내려가고요. 이제 성수도 우리도 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노량진도 그렇고 흑석도 그렇고 지금 다 금액대들이 차차차차차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해서 금액별로 편차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도 그렇고 다 거래들이 요즘 다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어쨌든 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장점들이 되게 많죠. 일단 토호제를 피하죠.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되게 적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보유세 엄청나게 높일 건데 일단은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축이 낮고 구축보다는 진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은 매매 금액 대비 공시가격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개발은 더 극단적으로 신축 빌라보다도 공시가가 더 낮잖아요. 네. 재개발 지역의 매매 금액은 막 20억, 30억, 한남뉴턴 이런 데는 뭐 50억 하는데 공시가격이 몇 억 안 합니다. 썩은 빌라. 그쵸. 흔히 말하는 썩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 부담도 낮고 여기서 또 재개발 재건축하다 관리처분 인가난 다음에 이주 철거한다. 그건 주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고요. 종부세 대상이 애초에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를 안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측면에서도 이득이고 그래서 그럼 재개발 재건축 완성될 때쯤 되면 이재명 정권 뭐 지난 이후겠네 생각하면서 뭐 그러면 뭐 괜찮네 하면서 진입하신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 틈새다라고 하면서 많이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한남은 너무 비싼데요? 뭐-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까? 뭐 돈 따라서 네가 가진 돈에서 맞춰서 최대한 좋은 최선을 다해서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한 40억 있다 뭐 한남 가시고요. 가십시오 여러분. 네. 한남 그리고 한 30억 있다 성수 가시고요. 가십시오. 그리고 25억 있다 흑석 가시고 25. 지금 현재 약간 노량진 일상구역 기획이긴 한데 아무튼 20억에서 뭐 한 17억에서 20억 사이다. 노량진 뉴타운 가시고요. 노량진 131 왜 기회예요?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금지라서 지금 그 직전에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투자금이 18억 선이면 갈 수 있는 매물들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일상구역이 대장인데 그런 게 좀 타이밍적으로 기회고 뭐 내가 한 15억 정도 있다라고 부가연이고요. 그렇게 가는 거고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낮춰서 내가 한 10억 있다라고 하면 마천 3구역도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뭐 청량 6구역 또 뭐 현재 한 9억 정도면 가고 그러고서 내가 관리처분 인가나고 빠른데 그럼 저기 은평구 가련 1구역도 지금 84타임 매물은 7억으로 갈 수 있고 3만 뜨면 되는 거고 그러고서 저기 더 끝에 중간에 장위뉴턴 같은 경우는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15는 지금 현재 5억 정도 들어갔지만 14구역은 아직도 3억 중반에서 4억 갈 수 있고 저기 이제 노원구 끄트머리에 3기뉴턴, 3기 2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매 금액 2억에서 3억으로 갈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3기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처분 총회 2026년도면 할 거예요. 되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도는 지방선거 위험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투표 잘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떨어지게 되면 사업시 인가 전 단계들은 좀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 해요. 인허가권자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모르죠. 민주당 내에서도 누가 진짜 시장 후보가 되는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원호 씨. 뭐 출마 선언 지금 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항상 민주당의 색채를 한번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선호하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김소연 수석 부동산은 끝났다. 거기 책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인드는 항상 뭐 재개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면 그냥 뭐 어쨌든 간에 팍팍 밀어줄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인허가 받은 데들이 조금 안전하고 초기 지역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물론 모르는 거죠. 가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저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되게 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부모님은 90년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박원순 10년 동안 진짜 고생한 게 되게 많거든요. 해제된 것도 있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 그냥 진짜 모르는 일인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대비는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 얘기했었죠? 사명봉 조심하라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할 때 그때 살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늦었어도 지금 사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재개발 재건축은 인허가권자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시장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명암이 휘비가 엇갈리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갑자기 네. 그 얘기 왜 했냐? 저희 상계 뉴타운 무시할 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관리 처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속도는 되게 빠른 곳이에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아유, 소장님 저기 저 끄트머리 싫어요 라고 하면 안 가시면 됩니다. 끄트머리 싫어요. 그럼 돈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돈에 맞춰서 관리했었을 때
저는 적당히 먹는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버는 게 중요하지 맨날 재개발 재건축 그냥 누가 보면 뭐 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다들 돈 벌었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운이 억세게 좋다라고 하시면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기 어때요? 묻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런 질문 왜 필요해요? 본인이 전문가인데.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보통 다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좀 좋다라고 해줘 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답정너예요. 근데 그런 답변들을 그런 질문 하고 싶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그런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근데 그냥은 저는 잘 답변 안 해줍니다. 그냥 상담으로 오는 게 아니면 제가 안 좋다라고 말하면 또 그게 또 김지국 소장이 여기 안 좋다 했대 라고 하면서 들어오고 저는 실제로 분요에서 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좋은데 좋다고 말하지 왜 우리 안 좋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사업성 안 좋은데 사업성 안 좋다고 말도 못하고 잔금이에요 잔금이. 아유 왜 우리가 신맛이 나서 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신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거기 때문에 네.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안 좋다 말했는데 왜 안 좋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어때로 묻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오 시장님 얘기했지만 압구정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박주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 떨면서 지금 집을 팔아야 될 거예요. 안 물어봅니다. 아유 그냥 압구정 그냥 마이웨이고요. 반포 잠원 안 물어봅니다. 잠실 안 물어봐요. 여의도도 안 물어보고 목동도 안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가 물어봐요? 애매한 곳들 항상 애매한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도 애매한 곳들이 항상 사업성도 없는 곳들이 맨날 여기 어떻게 할까요? 막 맨날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좀 누가 좋다라고 말했는데 확신이 필요한 곳들 그런 곳들이지 진짜 좋은 곳들은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재개발의 관점에서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는 건 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통도 이제 다 속도가 다르고 근데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이 재개발을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신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확실한 데 가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데. 제 논문 주제가 어디냐면 창신숭인 뉴타운이에요. 창신숭인 뉴타운 도시재생 사업 한 거를 가지고서 논문 진행했었는데 이게 진짜 나중에 이제 리스에 올라갈 겁니다. 두꺼운데 한번 나중에 심심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저 리스 공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요. 해서 여기 읽어보시면 주민들 인터뷰 30명을 다 해가지고 추진위원장님부터 해서 쫙 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창신숭인 뉴타운이 우연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들은 이명박 시장 때 지정한 곳들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을 지정한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창신숭인 뉴타운. 그 외로는 4차 뉴타운 한다라고 했지 실제로 지정한 건 창신숭인 뉴타운이 유일무이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해요. 그 다음에 1호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간 곳이 창신숭인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1호 도시재생 사업지가 창신숭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1호 도시재생 해제 지역이 창신숭인이고요. 1호 신속통합기획 선정지가 또 창신숭인입니다. 와. 이거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냥 딱 전인시장 업적 지역이에요. 오박 이렇게. 네. 그러고 또 박이 되면 또 지우겠죠? 오박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저는 적어도 여기 인터뷰를 제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여기 재개발 해제된 곳들은 좀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했었어요. 해제를 그냥 시킨 게 아니라 뭐 주민동의를 38년 받고 해제한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냥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재개발 재건축 다 안 하는 분위기였었고 그래서 해제하겠다고 본인들이 투표한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결과였고 물론 직권해제에서 대법원까지 가 서울시가 패소하고 부활한 데도 있어요. 대표 사직 2구역, 장애 15구역 이런 데도 있지만 그런 데들 제외하고서는 주민들이 해제하겠다고 한 거니까 물론 그 시절과 지금 시점과 입장은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해제하겠다 본인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터뷰에는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해제 동의서를 자기는 써본 적이 없대요. 자, 그럼 한번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해제 30%를 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해제 동의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원주민들, 조합원. 그렇죠? 원주민들, 조합원들이죠? 세입자한테 동의서를 받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안 된다 생각해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토지 등 소유자라고 말하는 거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해도 토지 등 소유자, 그런 식으로 갖다가 해제를 하려 해도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하기 싫어하면 안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해제가 사실상은 찍어 내려온 거고 요식행위로 맞췄던 거죠. 그냥 세입자들 보고도 재개발하면 여러분 쫓겨나갑니다. 동의하세요. 라고 하면서 받았었고, 하다못해 창신숭인 뉴타운 쪽에 보다 보면 시장이 있거든요. 창신동 시장. 시장 상인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상인들한테 받고, 시장 상인들이 그걸 밥 먹는 사람한테 여기 뭐 좀 써줘 하면서 동의서 받고, 은행 앞에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나한테도 동의서 받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요식행위죠. 그냥 박원순 시장은 이제 해제하라고 사실상 찍어 내려온 거고, 아까 말했던 통계 조작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노도강, 금강구 이런 거 뭐 동의 이거 지정 요건 맞추냐 안 맞추는지 모르겠고, 묶어. 풍선 효과 싫으니까 묶어 하니까 그냥 묶은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한테 야 창신숭인 뉴타운 박살내 라고 오더가 내려온 거죠. 내려왔으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조합 설립하려고 얼마나 까다롭게 봐요. 연분 동의서 받고 신분증도 복사하고 그러면서 하면서 해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박원순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도 도시재생할 때는 그래도 기대한 것도 있었지만 하니까 벽화 칠하기만 했다. 여기도 예산 1,000억 갖다 박았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전망대.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다 빼먹었다. 그냥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결국은 재개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제가 논문으로 담아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창신숭이 왜 나온 거죠?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똑같은 거죠. 지방선거 이후로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짜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인허가권자가 싫은데 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싫은데. 항상 그거죠. 오세훈표 신통기, 오세훈표 모아타운이잖아요. 그럼 혹시 저는 공공재개발 되게 안 좋게 보지만 오히려 공공재개발은 순항할 수도 있어요.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은 그래도 민주당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지만 오세훈표 신통기획 모아타운은 산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그나마 신통기획은 사업성을 갖춘 것들도 좀 되고 규모도 좀 되고 하지만 모아타운은 사업성도 안 나오는데 어거지로 맞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특히 좀 위험하고, 근데 신통은 좀 가봐야겠지만, 근데 아시죠? 조합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인허가에서 계속 발목 잡고요. 계속 공공기여하라고 하고요. 기부 체납하라고 하고요. 엄청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셔라. 그럼 일단 보류하셔라. 이미 샀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샀으면 투표 잘 하시고요. 투표 결과 보고서 탈출하세요. 투표 결과 보니까 갑자기 박원순 시즌2가 공교롭게 박박이네요. 그래서 박원순 시즌2가 될 것 같으면 탈출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박원순 시즌2가 아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좀 조심조심 해야겠죠. 근데 이제 박원순의 온기가 갑자기 느껴지면 예전에 바람의 나라 할 때보다 막 주우려고 하니까 아이템 잡을 때 뭐라고 나오나요? 게임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죽은 자의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책에 대해서 박원순의 향기가 갑자기 다시 느껴져 이러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진짜 이 정도까지 임팩트를 만들었던 전임 시장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의 관점에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박원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진짜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해요. 설마 박원순만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설마를 계속하고 있죠. 문재인 때 실패했는데 노무현 때 실패했는데 설마 했는데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는 하셔야 돼요. 상태가 낮다고 평가를 문보단 그래도 리가 좀 그렇죠. 상태가 낮다고 그래도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더 세게 나오고 있죠. 왜냐면 거기에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건 똑같죠.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똑같이 안 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 특히 초기 지역들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피하는 거는 비싸도 그게 저는 낫단 거죠. 그냥 싼 게 아니다. 그래도 사업시인가 받아놓은데 들어가면 속도라도 빠르잖아요. 그럼 빨리 입주하고. 참고로 사업시인가 나도 입주까지 8년이에요. 관리처분까지 2, 3년 걸리고요. 이주철거 2년 잡고요. 공사기간 원래 보통 3년 잡았지만 지금은 4년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영부영 8년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도 안 난 데들 지금부터 최소 15년인데 이제
박 시즌2가 되면 그냥 기본 플러스 4년, 또 잃어버린 10년 또 어게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잘 검토하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또 강조해드립니다. 이제 재건축 쪽에는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안 없애기 전까지는 네. 해줄 생각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제초안 깰 것인가? 그것만 보면 심플해요. 안 없애면 그냥 다 아주 현란한 수식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재건축 생각 없는 거고요. 분당도요? 분당은 이제 그런 거죠. 분당은 사업성 나오니까 어떻게든 가긴 갈 건데, 네. 제초한 부당은 네.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시끄러울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분당은 그래도 사업성이 나오니까 가는 곳이고, 애초에 일산이나 뭐 삼본, 중동 뭐 이런 데들은 지금도 사업성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초원까지 끼얹은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분당은 그래도 위치가 좋잖아요. 아까 얘기한 걸 똑같죠. 좋은 데들 안 물어봅니다. 아까 막 목동, 여의도, 이천동, 압구정 이런 데들 재건축 될까요, 안 될까요? 제초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재건축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안 물어봅니다. 그런 데들은 그냥 가는 곳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재건축 초과의 건수제고 뭐 그냥 재건축 사업 자체가 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딱 이거예요. 오세훈 시장 연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초기 지역들은 일단 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신가 받은 데들 가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최소한 건축심의 받은 곳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고서 오히려 단계를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서 금액은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우리가 같은 돈으로 지역을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다 보니 초기 지역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돈으로도 아까 3개 뉴턴 같은 경우 아직 또 2, 3억으로 된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어떻게만 잘 잡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들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네, 재당첨 제한하고 양도금지 그거는 얘기 안 하시네요. 제가 이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면 분명 그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한다라고 하는데, 네. 김재경 소장 너 자꾸 왜 제초안만 가지고 그러냐, 너 재건축 가지고 있지, 뭐 제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재개발 재건축 다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초안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없다라고 전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단적인 사항이 6.27 대책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 이번에 공급 대책 1월 말이든 뭐 2월이든 나온다고 하면 분명 재개발 재건축도 분명 거짓말 할 거예요. 활성화 시킬 거라고. 그러면 또 그거에 속는 사람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왜 전혀 의지가 없냐면, 6.27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도 규제를 걸었어요. 다주택자들은 이주비 대출 이제 못 받아요. 사업비 대출로만 우회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달금리가 더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더 가게 하는 사항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그럼 이거 지연시키는 거예요? 뭐 촉진시키는 거예요? 지연이요. 지연이죠. 아니, 있는 거 빨리빨리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왜 규제를 해요? 저는 그냥 무식이라기보다도 그냥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재개발 재건축도 탄압한다가 스탠스였어요. 안전진단 강화하고 제초안 부활시키고 5만 가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비랑 중도금 대출도 규제한 게 맞아요. 근데 문재인은 그럴 수 있지만 이재명은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 규제하면 안 되죠. 중도금 대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대출 규제 갖고 와 하라니까 문재인 때 있었던 대출 규제를 쫙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발표를 딱 했는데, 문재인 때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한다 했었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였지만 이재명은 아닌데, 근데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같이 들어가진 거죠. 그럼 이걸 빼야 되잖아요. 지금이면 저는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책부터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또 제대로 된 참된 어른이면 결자 해지해야 된다 보지만 정치인들이 사과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요즘은 뻔뻔하게 그냥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책이 틀렸다는 얘기 안 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가 더 명확해진 게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거래지구 3개 다 저는 다 반대합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집값이 너무 폭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찬성은 안 하지만
그거는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적어도 투기거래 지구는 지정하면 안 됐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에 대한 사항, 그리고 대출에 대한 사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에 대한 사항들. 를 규제하는 거고, 그럼 마지막 투기거래 지구가 뭐냐? 재개발 재건축 규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했었던 거, 5년 재당첨 금지랑 조합원 지형도 금지 규정이 대표 투기거래 지구가 지정됐을 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걸 규제를 왜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게, 투기거래지구 지정하는 걸 보고서 이재명 정부는 내려놔야겠다. 역시나 재개발 활성화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죠. 만약에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면 투기거래지구 풀면 돼요. 왜냐? 세금 규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 규제되는 거잖아요. 굳이 투기거래지구까지 왜 규제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면 되잖아요. 실소유자만 사야 되면. 근데 왜 재개발 재건축은 왜 규제합니까? 그러면 이제 또 분명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투기거래지구도 선량한 조합원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 투기꾼 조합원들만 잡는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린 게, 일단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같은 경우는 투기거래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그리고 모아타운을 포함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조합설립 인가부터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전매가 막힙니다.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자꾸 팔라고 하지만 팔지도 못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문제는 5년 재당첨 금지가 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 취지는 그거예요. 야, 너 자꾸 샀다 팔았다 전매 막 하지 말아라. 진짜 살 거면 끝까지 가든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5년 재당첨이 또 뭐냐? 얘도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게, 재개발전 2개 이상 가지고 있지 말란 거예요. 내가 재건축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네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5년 동안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 분양 신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5년 재당첨 금지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2개 이상 못 가지고 있구나.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분양 신청 못 한다는 얘기는 현금 청산자니까. 그럼 팔려고 했더니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왜? 아까 뭐라 했어요? 전매금지. 전매금지가 걸리니까. 그나마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금지예요. 그럼 분양신청은 사업시 인가 나고 이제 감정평가 받은 다음에 분양신청하고 관리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건축을 하나 들고 있었다, 혹은 재개발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개발에 분양신청하기 전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억울할 수는 있겠죠. 더 올라갈 텐데 아깝다 할 수는 있어도 팔면 되는데, 문제는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초설립 나면 전매금지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러면 강제청산이에요. 강제청산. 저는 이거 전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목동 내에서도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목동 내에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목동 4단지 들고 있는데 7단지도 있고 3단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동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돼. 조합설립 인가나면 전매가 막히네. 팔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있으면 또 못 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한테 제 실제로 오셨던 손님이 이사비 명목으로 6천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거절했어요. 6천을 거절했다고? 네, 6천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 요지경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제로 조합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나 동일 구역이면 더 문제지만 그 구역은 좀 달라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구역들마다 딱 이제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강남성은 용산구만 규제 지역이었는데, 근데 나머지가 비규제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면 둘 다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청산이래. 근데 팔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년 재당첨 금지잖아요. 그럼 5년이 지나가면 돼요. 내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 받은 지 한 3년 지나갔다. 2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혹은 3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럼 조합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서 변호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시켜 드린 분들도 있고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제가 11호 부동산 대책 나왔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기자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더니, 처음에만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군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전화 오는 곳이, 제보 들어오는 곳이, 그러니까 어디인지 실제로 말하긴 좀 그런데, 모 단지가 비대위가 생겼는데 일단 반대하고 본대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좀 토론회를 해보자 라고 하면, 너네 의견이 좋은 거면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론회도 안 해. 그냥 일단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거부.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건이 아닐까라는 그 위구심이 드는 현장들이 이제 벌써부터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기자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빨리 가겠지. 이제 분양 신청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나 6개월만 버티면 돼 하면서 막 이씨 일단 총회부터 반대 막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관리처분 내역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 보니까 일단 무조건 마음에 안 듭니다. 이씨 소송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승소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지연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가 뇌가 있으면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야겠죠. 그럼 투기거래지구를 풀어버린다던가. 근데 차마 풀기에는 좀 눈치가 보여 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적어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없앤다던가 할 거면 둘 중 하나만 하라는 얘기죠. 5년 재당청 금지를 시행할 거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없애든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시행할 거면 5년 재당청 금지를 없애든가 그러니까요. 둘 다 해버리면 진짜 강제 청산밖에 안 되잖아요.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집값 50억짜리 4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 날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또 댓글 남기더라고요. 김재경 소장이 자꾸 막 불안감을 조장한다. 그런 소송 걸라고 막 그런 잘못된 정보를 조장한다. 조장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근데 사실 근데 실제로 있는 얘기를 제가 숨길 거는 없잖아요. 실제로 상담이 그렇게 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정상은 아니죠. 그 건으로 갔다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소송 걸겠다라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기적이죠. 근데 제가 후랭이님이라고 한번 거꾸로 물어보고, 후랭이님이 3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받고 떠나래. 가만히 있을까요? 이악 물고 뭐라도 해야죠. 이악 물고 뭐라도 하겠죠? 전재산인데. 전재산인데. 그러니까, 감평금액 받고서 여러분들 거꾸로 나갈 거냐라고 하면 미칠걸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조합의 우리 재개발 조합, 우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1000명이야. 500명이야 했을 때 그 몇백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5년 재당청 금지에 걸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히려 그 확률이 더 낮을걸요? 그럼 분명 누군가는 그냥 그래. 내가 이재명 정부의 큰 뜻을 몰라보고 투기를 했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벌을 달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 대통령의 위지를 거슬 수 없습니다. 쉐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소송을 걸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다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미 대책 딱 3번 나왔는데 이 3번 대책 보고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없고 오히려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대책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그건 제대로 할 거면 적어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안 없앨 거면 재개발과 똑같이라도 맞춰두란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재개발처럼 관리차원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로 하면 저를 분양 신청 전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팔 수 있게 퇴로는 열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면 됩니다. 팔아라? 그럼 팔 수 있긴 해줘야죠. 근데 팔지도 못해. 왜? 넌 투기꾼이니까. 근데 팔지는 못했는데 가만히 그럼 들고 있을까 했더니 강제로 청산시켜. 왜? 넌 투기꾼이니까. 그러면 고양이한테 이제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쥐도 고양이를 물거든요. 그렇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는데 퇴로가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서 해결해야죠. 절에서 해결해야죠. 주지스님을 상대로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든 어디 농성을 하든 아니면 뭐 다리를 만들든 어쨌든 절을 불사지르든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중을 못 떠나게 하면 그러니까요.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떠날 사람은 떠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책이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가요? 저는 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싫은 사람은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맞고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면서 재개발 재건축하라? 그냥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앞뒤가 안 맞네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의를 듣고 댓글 보고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했었던 게 소장님 얘기대로 재개발 재건축 초기 지역 다 박살나고 살아남은 곳들만 쭉 가게 되면 걔네들이 마지막 신축이겠네요? 걔네들이 더 비싸지겠네요 하는 거예요. 제일 신축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 어쨌든 규제를 피하고서 어떻게든 가는 곳들은 걔네들이 마지막 신축 라인이란 말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원순 시즌2가 돼서 초기 지역들 다 박살내 도시재생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서울 미래문화유산이야. 다 보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 특별시. 기본 특별시 하면 이제 재개발재건축 다 산으로 갈 거고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만 난립할 거고요. 그럼 공공 좋아하시면 하시면 됩니다만 난 민간이 좋아 라고 하게 되면 민간 내에서 속도 진행된 곳들 그런 데들도 이미 보면 금액이 싸진 않아요. 입지별로 그리고 속도가 많이 나간 만큼 비싸지만 근데 여기서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네. 입지가 좋은데 초기 지역에서 좀 저렴한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진짜 박원순 시즌2가 되어 다 박살내기 시작해. 이재명 정부가 막 이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더 박살내기 시작해.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네 싶으면 살아남은 데들만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축 아파트 받고 싶다라고 하면 딱 살아남을 데가 어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곳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서도 또 계속적으로 희망 고문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3번 경험했습니다. 3번째예요. 얘기했죠? 노무현 때 재개발 재건축 좋아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도 재개발 재건축 좋아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 일단은 다주택자 규제 안 한다 했지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세금 규제도 이제 더 들어갈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안 한다라고 했지만 뭐 위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하고 있고요. 더 강화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 이제 어디가 살아남을지를 곰곰이 옥석 가리게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다, 진짜. 자,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상고하고다. 안전벨트 꽉 붙잡고서 여러분은 무주택자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결국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수도권도 금액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지방도 우리 광역시들 지금 괜찮은 데들 되게 많거든요.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서울로 이거 아니에요. 금액에 맞춰서 내가 갈 수 있는 상급지 가셔야 되고 월세 지옥, 전세 지옥 올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너무 청사진으로 보기보다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만 들어가라.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